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의료관계 법규에서는요, 의료법 속에 조금 잔잔바리들이에요. 세탁물, 진단서, 처방전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세탁물이에요. 아니, 빨래하는데 왜 그게 법으로 제한을 해야 되지? 라고 하지만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옷 빨래하는 이런 것들이랑 다르게 이것들은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감염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세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시, 도지사, 그리고 시군, 구청장.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 여기서 신고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법에서 허가랑 신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허가를 받아야 되냐, 신고를 받아야 되냐, 이게 막 비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조금 크게 중요하지 않고 짜잘한 것들은 주로 신고예요. 빨래하는 거 뭐 감염 관리 해야 되긴 하지만 뭐 엄청 치명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고하고요. 허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종합병원 이런 거 개설하려면 허가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는다는 거는 이 허가서에 우리 몇 명 있고 사이즈는 얼마나 있고 장비는 뭐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작성해서 허가해 주세요 하는 게 허가를 받는 거고요. 신고는 신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세탁물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진단서입니다. 제1장 총칙의 제17조 진단서. 진단서는 이제 이 환자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해서 환자 또는 경찰서에 교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간단히 설명해서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한테만 진단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 요거 잘 나온 내용인데요.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료 중이던 환자에 대해서 어떤 진단서를 썼는데 이 환자가 48시간 이내에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48시간 이내에서는 이 과거에 48시간 이내에 썼던 진단서를 다시 내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48시간이라는 게 가끔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몇 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를 내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서 12시간, 24시간, 일주일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48시간이 가끔 시험에 나왔고요. 자, 다음 진단서 이어서입니다. 2번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어주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가 증명서를 내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겠죠.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갔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 의사 선생님이 아파서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병원에 있는 같은 과의 다른 선생님들이 증명서 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 써주세요 라고 하면은 무조건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출생, 사망, 사산증명서를 교부받았을 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들 있잖아요. 진료 거부할 수 없고요. 진단서 교부하는 거 거부할 수 없어요. 다 해줘야 돼요. 왜냐면 환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나 너 진료 안 받을 거야. 나 너 기분 나빠. 진단서 안 써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하면 이제 벌금 내야 되겠죠? 자, 다음 처방전이에요. 처방전은 이제 그거죠. 이렇게 약에 타이레놀 몇 개, 배아제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처방전이잖아요. 진단서보다 조금 더 이제 약간 강도가 낮은 어떤 서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처방전도 우선
기본 개념은 그거예요. 직접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해서 환자한테 직접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직접 진료받은 사람이 직접 환자한테 줘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환자가 병원에 정말 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경우에요. 그럴 때에는 환자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이 환자 대신해서 받으러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된 거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또 이 사람들이 대리수령자라는 이름으로 환자를 대신해서 이 진단서를 받으러 올 수 있어요. 대리수령자. 처방 전에 대리수령자는 누구다? 환자의 직계존속이나 비속,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분도 이 어르신을 대신해서 대리수령하러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동일한 상병에 대해서 장기간 동안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우리 그 요양병원에 어떤 어르신이 잘 못 움직이고 누워 계시는 상황인데 꾸준하게 한 10년 동안 어떤 의료기관에서 당뇨약을 처방받아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가서 대신 처방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처방 전에 이런 세부사항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내용 하나만 보도록 하고 갈게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전자처방전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올 텐데요. 이런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는 5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이렇게 좀 높은 벌칙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항은 조금 재밌는 내용인데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썼어요. 근데 처방전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용량 틀린 것 같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의사가 약사분이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이거 처방 이렇게 났는데 이거 똑바로 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의사분들이 좀 그런 전화를 받기 싫어해요. 귀찮아하고.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환자한테 뭐 10mg으로 처방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뭐 10g으로 처방을 낸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수치로 더 많은 약이 환자한테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약사분이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나 바빠요. 전화 받기 싫어요. 뭐 이래서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전화를 받도록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서 문의했을 때는 즉시 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응급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 수술하고 있다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빼고는 이 약 뭔가 이상한데요, 선생님?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는 그 질문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병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이런 것까지 법으로 다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다음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예요. 여기 이제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에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약국의 입장에서죠. 약사의 입장에서예요. 환자의 이름이나 용법 및 용량 그리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약봉투 이렇게 받아보시면 약에 무슨 약이고 이거 효과 효능은 뭐고 당신은 이거를 하루에 2번 먹을 거고 3일 동안 먹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환자 이름 나와 있고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이렇게 잘 아세요 해가지고 나와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약봉지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거를 교육하지 않은 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의료법 제1장 총칙의 제18조를 어기게 되는 거여서 약봉투에 이런 약과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환자의 이름 및 용법, 용량, 그리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들, 의료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고요. 약제의 내용 및 외용 구분에 관한 사항, 이 약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이런 것들, 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약사 누구누구누구 면허번호 뭐뭐뭐, 조제 연월일 2020년 9월 8일에 조제했다 이런 것들, 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무슨 하나 약국이다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적혀진 상태로 보통 약봉투가 나가게 되죠. 약봉투에 다 적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법규를 준수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의약품 정보의 확인이에요. 의약품 정보의 확인은 여러분 DUR이라고 한번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DUR은 Drug Utilization Review이거든요. 이 약을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병원에서 처방이 잘못 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막 뭐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되는 게 있거든요. 10개를 처방해야 되는데 10통을 처방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어떤 환자분이 정형외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신경외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비슷한 진통제가 중복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약국에서 한번 걸러주는 거죠. 너무 많은 약을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이 의약품 정보 확인의 목적입니다. 자,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조제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되냐면 환자에게 처방되고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약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 금기, A라는 약이랑 B약이랑 썩지 마세요 라고 해놓은 것들, 그리고 특정 연령대 금기, 6세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임산부 금기, 임산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시한 약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DUR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보통 병원에는 다 전자 시스템으로 이게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이 뭐 6세, 뭐 3세 환자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A라는 약을 처방했는데 이 약은 뭐 6세 이하에는 복용이 금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3세 환자한테 이 약을 처방하면 빨간불이 뜬다든지 아니면 약을 클릭할 수 없도록 아예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장치를 많이 활용을 해놓고요. 이 DUR이라는 거는 제가 이거 심평원 홈페이지를 캡처한 건데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라고 해서 병원과 약국 등지에서 시스템으로 이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공유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약품의 처제 처방 조제할 때 병용 금기 및 안정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DUR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DUR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가 먹는 약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중복된 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 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19조 정보 누설의 금지예요. 우리 개인정보 보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내가 어디 아프다 이런 것들 알려지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삐리리 해서 전자의무기록 작성, 보관,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무기록에 들어있는 어떤 환자의 정보를 내가 접근할 권한이 없는데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환자 의무기록에 접근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막 우리 병원에 연예인 누구 입원했는데 걔 뭐 어디 수술했다? 뭐 이런 거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자로서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이 정보 누설의 금지에서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연예인 우리 병원에 왔는데 진료기록 훔쳐보고 소문내는 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 다음 제20조 태아 성간별 행위 금지예요. 우리나라 여기 이제 우리 보통 보건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이제 여자분들 한 70%, 남자분 3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30%의 남성분들이 듣기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남자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동생만 좋아하고 저 맨날 질투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예전에는 딸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아이를 이렇게 인공 유산을 한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90년대에. 그래서 90년생의 성비가 굉장히 불균형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임신 32주 이전에 32주 지나면 이제 낳아야 되거든. 그래서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부를 진찰을 하면서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나 인부의 가족 그 밖의 사람에게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냥 이제 하나나 알콩달콩 다 잘 살고 아들, 딸 상관없이 다 잘 낳잖아요. 그래서 저도 딸이 한 명 있는데 너무 좋거든요. 이게 성관별 이제 행위가 금지로 법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통 알려주죠. 엄마 닮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죠. 자, 다음은 기록의 열람입니다. 뭐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록을 보고 싶어 하실 때가 있겠죠. 뭐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할 때도 있으실 거고요. 그럴 때 병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죠. 그죠? 의무 기록들은 보관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그죠? 이 보관하는 기간 내에 기록을 열람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죠. 그리고 의료인, 의료기관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이 페이지보다 다음 페이지 예외가 더 중요해요. 자, 기록 열람의 예외입니다. 기록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봐도 되는 경우는 환자가 저 사람한테 내 기록 좀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 나 대신 기록 받으러 갈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이거 중요한 것들이죠.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뭐 가족 증명서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을 갖고 가가지고 이제 그런 신청서 같은 걸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환자 본인 동의서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보험회사에서도 때려 오시는 분 있어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죠. 보험회사. 환자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을 때도 이제 기록을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이렇게 4로 하나 줄여놨는데 뭐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등등 각종 법에서 요청하는 경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의 의무기록을 우리가 봐야 된다. 병역범에서 얘가 군대 안 온다고 하는데 그거 기록 우리 좀 확인합시다. 까라면 깔 때 까라면 까는 거에 대한 예가 이 뒤로 쭉쭉쭉 다 있어요. 그래서 기록은 보여주지 않는 본인한테는 즉시 보여줘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다른 사람이 환자가 보여주라고 했다는 동의서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랑 어떤 관계다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기록 열람의 큰 틀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 진료기록의 송부예요. 진료기록의 송부라고 하는 거는 A라는 병원에서 B라는 병원으로 진료기록을 보내주는 걸 얘기를 하죠. 뭐 환자들이 후송 갈 수도 있고요. 역후송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다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내줘야 될 때는 환자한테 자, 환자분 우리 B병원으로 호송 가시죠? 이 B병원에 의무기록 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준비한 강의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가 한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꼭 맞추세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